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보건의료 분야 이슈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저희가 참 부지런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2주 만에 다시 녹음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녹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세승 대표 변호사이신 김선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청년사신문 양광모 편집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시작하기 전에. 네, 다른 분들 일찍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국장님 조금 늦으셔가지고. 네. 네. 조금? 15분 늦었어요. 15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오늘 히구라에서는 그 말기암 전문병원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모 한방병원의 약침 주사 논란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말기암 환자의 가족이 이 병원을 고발을 했고, 거기다가 의사단체가 이 한방병원을 고발을 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할 때 좀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는 보건의료 전문 쪽에 의료계 신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건을 다룰 때 의사와 한의사 대리부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는 그런 시각들이 좀 솔직히 많은 게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의사 쪽에서 한방병원이나 이런 쪽에 문제를 걸면 좀 딴지건다라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인데, 근데 어쨌든 의사든 한의사든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말기암 환자에게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치료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잘못된 거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했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부에서 이 한방병원 말고도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학적인 근거 없는 의료행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이 약침주사 등의 문제로 A 한방병원이라고 하죠. 이 A 한방병원을 고발한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의 부대변인님을 모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출연 요청을 드렸을 때 저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을 하시면서 조금 주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 방송 출연을 실명은 밝히지 않고 전희총 부대변인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전희총이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본인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사총연합 부대변인입니다. 저희 전의총은 그 올바른 의료의 항구적 정착이라는 그 거창한 모토로 2009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6,700여 명의 의사회원들을 회원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의사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소개는 안 하시네요. 부대변인이 익명을 한다는 것도 되게 그러게요. 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일종의 어떤 그 봉지 의사기 때문에. 예. 봉지. 아니, 신변 보호를 위해. 아니,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얘기인데. 부대변이잖아요. 부대변이기 때문에 이게 뒤에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참 저번에 송영곤 대변인님 모시고 방송했을 때도 느꼈던 건데, 이 대변인님 이게 발음이 참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부대변인. 예, 그렇게 하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부선생님이라고 하면 부선생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선생님이 예, 좋습니다. 네. 일단 제가 모두에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까지 하게 된 전희총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A 한방병원의 약침 주사 논란을 처음 접하시게 된 게 언제쯤이고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희 전의청에서 그 약침 주사를 하는 A 한방병원의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약침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약침 자체가 상당히 좀 의료법 위반이나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 한의학 정책과에서 이렇게 어떤 열거한 그런 행정적인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의사냐 한의사 이 영역을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 약침의 문제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저희는 한 2010년도 초반부터 계속 이 한방병원 주시하고 있다가 최근에 저희 그 쪽에서 어떤 이 한방병원에 치료를 받은 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구체적으로 상당한 의료법 위반과 무자격자 의료행위 그리고 어떤 사기적인 의료행위 그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 확실하게 좀 이게 포착이 되어서 이번에 이래서 이렇게 좀 약간 뒤늦게 이렇게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럼 이렇게 어쨌든 치료 목적으로 가셨던 환자분? 예, 환자분입니다. 예. 좀 치료 목적으로 갔는데 좀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서 아무래도 문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하셨다고 해서 일단은 그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나 뭐 할 때 좀 약간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 좀 헛된 희망을 품게 한다고나 할까 좀 그런 약간 뉘앙스의 좀 상술로 치장된 그런 게 좀 포착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방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뭐 산삼약침이라고 하는데 주사를 놔주는데 주사를 놓으면서 링거액도 놔주고 그리고 주사를 뭐 정맥 주사로 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 그렇게 하고 또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렇게 그분은 오래 치료를 받진 않았는데 이렇게 한방병원에서 말하는 그런 호전하는 그런 몸에 그런 호전된다는 그런 지표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의심이 돼서 저희 쪽에 이렇게 문의가 오시게 됐습니다. 그럼 뭐 이쪽에 의학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이었나 봐요. 그런 분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되게 좀 이 정맥 주사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셨을 정도면 그러니까 일반인이 갔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쪽에서 그나마 좀 오래 취재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한방병원에서 주사를 놓는 게 불법이다라는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좀 그런 게 기본적인 뭔가를 알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송 기자만 모르는 거예요. 저만 모르는 왜 그러세요? 대부분의 국민은 몰라요. 그죠? 대부분 몰라요. 송 기자가 우리 매체 기자로서 모른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게 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좀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 한방병원에서 이 말기암 환자를 어떻게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요, 그 전에 약침이 뭔지 뭐 굉장히 사람들이 약침 하는데 이게 그냥 침인지 아니면은 산삼 약침이라는 거 보면은 산삼 성분을 가지고 뭔가 주입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모르시는 분들한테 일단 약침이 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약침 자체 시술은 불법이 아닙니다. 약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인정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초음파나 뭐 CT, MRI를 찍고 나서 자기 보험이 안 되는데 자기 돈으로 이제 100%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대학병원 가서 교수님들한테 진료받고 나서 선택 진료비 내는 거 그리고 1인실, 2인실 쓰는 거 다 인정받은 비급여입니다. 약침 자체는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비급여인데 문제가 약침의 정의가 보건복지부 한의학 정책과에서 이르기를 주사기를 사용하여서 소량의 약침액을 경혈에 주입하여 경혈 및 압통점, 혈맥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주입하여서 한의학적 원리에 따르는 이런 시술법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량의 약침액을 경혈, 압통점, 혈맥에 주입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약침이 이 허용된 것과 달리 다량의 용액을 정맥 주사하는 거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량 그리고 경혈, 압통점, 혈맥에 주사한다고 돼 있고 한의사협회에서도 이게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를 약침은 의료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2 내지 3cc 등 그러니까 2 내지 3cc 정도의 많은 양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주입할 때 0.1에서 0.2cc 정도로 적게 주입돼서 안정성에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이사님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3월자 기사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고발한 이 A 한방병원을 보면 저희가 찍은 동영상도 있는데 이 소량이 아니라 10cc, 20cc 대량으로 주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맥에다가 다이렉트로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 약침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나 한의사협회에서 변명한 것과 달리 그것과 달리 상당히 많은 양의 약침액을 정맥에 다이렉트로 놓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약침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금 생각한 거로는 이게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자기를 치료할 목적이나 아니면 환자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자기 병원이나 아니면 공동된 조제실에서 거기서 약을 조제한 것은 독성, 안정성, 유효성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은 이 약침을 지금 한의사협회 있는 건물에서 거기 있는 약침학회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 약침학회에서 단체로 이걸 만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A 한방병원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약침을 약침학회에서 제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즉 약침을 자기 병원에서 자기 한의사가 직접 조제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조제나 제조를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의사가 자기가 자기 병원에서 조제한 것은 뭐 독성, 안정성, 유효성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지만 밖에 있는 모 단체나 모 회사에서 만든 거면 당연히 유효성, 안정성, 독성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약침학회, 즉 한의사협회에 있는 약침학회에서 약침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약침학회가 원예 탕정실 설치 및 이용 및 탕정실 공동 이용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약침학회에서 어떤 약침을 만들기 위한 탕정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설치 및 공동 사용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침학회는 이런 탕정실 소재지를 관할관청에 이것을 설치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의 그런 지침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약침은 첫 번째 문제가 당초 처음에 설명한 거에 많이 어긋나서 약을 대량으로 쓰고 정맥 주사하는 것도 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약침을 만들었을 때 만들 때 병원 안에서 만들었는가, 병원 밖에서 만들었는가. 병원 밖에서 만들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관청에 설치 및 공동 사용 신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은 적도 없어요. 이런 저런 게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약침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흔히 우리가 침을 맞을 때의 침에 이렇게 살짝 묻혀서 놓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 감기 주사 맞을 때처럼 그 주사액에다 많이 넣어서 약침 성분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주사하고 있어서 문제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도 0.1, 0.2면 정말 한두 방울이에요. 그렇죠. 검혈에 놓는 정도. 예, 그 정도였는데 이게 그래서 말하면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2 내지 3cc 등 많은 양을 사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현장에서는 10cc, 20cc 되게 대량을 쓰고 있어요. 이 문제된 한방병원도 저희 동영상이나 보면 종편 동영상을 보면 되게 대량으로 10cc, 20cc 되게 이따만한 주사기로 그 양을 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히 동영상에서는 정맥 주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육 주사는 아주 소량인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맥 주사인 경우에는 이게 검증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증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진짜 일반인들한테 환자분들한테 건강에 치명적으로 위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 유권 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만든
한의원에서 조제한 약침, 한약은 독성, 안정성, 유효성 검사를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유권 해석 자체도 문제지만 근데 한의원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만든 것이면 이게 분명히 이런 약사법이나 뭐 보건복지부 한의학 정책과 유권 해석가 어긋난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들의 발표한 논문에서도 외부에서 만들었다 인정하고 있고 이게 외부에서 만든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만든 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탕전실을 만들 허가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도 되게 큰 문제다.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고발하게 됐고 저희가 제출한 고발장에도 분명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논리는 실은 법에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규정이 이런 데 내가 어겼다. 예. 근데 실은 뭐 안전성을 따지려면 실은 외부 시설에서 정부가 이제 안전성을 뭐 GMP를 뭐 득한 시설에서 만드는 게 실은 더 안전하겠죠. 근데 한의사들 그걸 이제 뭐 유효성, 효과성, 안전성을 검증하고 하는 것이 안전할 텐데 지금 한의학이라는 체계 자체가 뭐 그거를 검증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등등등을 하면서 이제 원내에서 조금씩 소량으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해서 지금 하는 거지 그게 바람직한 것은 더더군다나 또 아니죠. 예. 지금은 일단은 규정이 이런데 규정을 어긴 겁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고발은 그럴 수밖에 교서 고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뭐 그들 이 논리를 막 이렇게 하면은 요걸 지켜서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듣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명확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규정만 지키면 약침 이렇게 환자들한테 말기암 환자 치료 효과 놓는 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반론이 있을 그렇게 수 오해할 거죠? 수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은 뭐 아까 이제 정맥주사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 2, 3년 전에도 이제 한두 건씩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게 일부 병원에서 생리식염수를 계속 재활용해서 병에다가 이제 열고 주사 올 때마다 조금씩 덜어 쓰다가 뭐 근육이 괴사해서 크게 뭐 여러 명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육주사라서 또 근육주사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라는 것도 또 결코 아니죠. 정맥주사가 더더군다나 더욱 위험한 것 뿐이지 뭐 근육주사나 피하주사도 뭐 분명히 위험성은 성존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전통 쪽에서 지적한 게 위법한 건 맞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예, 지금 전의총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세 가지, 크게 뭐 두 가지죠. 사실은 이제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성 여부, 또 그건 이제 형사적, 행정적인 문제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거냐라는 얘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그게 그 의료인으로서 성실하게 신의에 맞게 학문적인 의료행위를 했었어야 되는 민사적인 문제, 그게 한 테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사법상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조냐 조제냐, 그러니까 조제는 그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특정성, 어떤 특정한 환자에 딱 맞춰서 배합을 해서 하는 게 조제고요. 제조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성복이죠. 막 여러 가지 모든 사람한테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제보다는 제조가 더 엄격하게 모든 사람에 다 맞춰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조 부분은 좀 더 국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문의약품이라든지 의약품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제조 과정을 거치고 식약청에 의한 허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의총에서 문제 제기한 거는 이게 맞춤형인 조제가 아니라 다량으로 그냥 일반 광범위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게 제조가 됐다, 이제 이런 측면이죠. 되게 크게 이제 의료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약사법적인 문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우리 긴장하지 말자. 예, 이 케이스는 사실은 한 10년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약침 논란. 아니요, 예, 약침 논란은 10년 전에, 정확하게 2003년도에 유산 또 그 지역 근처에서 또 환자들이 이제 시위도 하고 난리도 이제 난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관계 기관의 모든 진정을 놓고 해서 그 사건이 이제 2010년도에 종결이 됐습니다. 똑같은 구조거든요.
장소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고요. 어떻게 지금 종결이 말씀하신 모든 논점들이 다 나왔던. 예. 그래서 반복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역사는 순환되고 내가 이쪽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그 무면허 의료행위냐, 그러니까 뭐 정맥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 과연 비도덕적 의료행위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침술은 그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시에. 그래서 비급여로 이제 인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약침술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침술이라고만 돼 있지 그것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량을 뭐 침에다가 넣어서 투여한다는 게 이제 학문적 원리인데, 근데 소량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정맥에 넣을 수 있느냐 부분을 보면은 약침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혈맥 약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혈맥은 우리나라 의학적 용어로는 정맥 또는 동맥을 혈맥이라고 이제 한의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맥에다가 약침을 넣는 것 자체도 의학적인 측면, 한의학적 측면에서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약침학회라는 게 한의사협회 내에 존재하고 있고, 그게 뭐 꽤 오래전부터 90년대부터 이제 그 학문적인 연구를 계속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의계 쪽에서는 약침에 대해서 그리고 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고, 결국에는 이 그 10년 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건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 관련 기관의 사실조회를 함으로써 이 문제가 된 병원에, 한방병원의 그 약침 시술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와 어느 정도 맞춰져서 그게 그 비윤리적이거나 비학문적 진료가 아니다, 맞다, 그게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그러니까 한의학적 관점이 아니라 양의학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점에서 놓고 이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약사법 부분. 아니, 그 전에 그럼 2010년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건은 어떻게 결론이 난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과정이 있었죠. 1심, 2심, 3심 해서 파기까지 돼서 고등법원까지 재판 4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다퉜겠습니까? 그죠? 네. 굉장히 치열하게 다툰 거죠. 보이지 않게. 네. 거기에 지금 논점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아까 부대변님이 얘기 안 하신 그 광고, 허위 과장 광고까지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똑같고, 근데 이제 거기 10년 전 사건은 괄사요법이라고 또 그 면허자는 아닌데 그쪽에 좀 전통적으로 민간 의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괄사요법. 예, 그게 해서 이제 환자의 환부를 이렇게 소뼈나 뭐 이런 걸로 문질러 가지고 그 낫게 하는 그걸 일반인이 하셨어요. 그게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 건하고 좀 다른 거는 그 부분까지 다 처벌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심에서 그 약사법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병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 약침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1심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단순 사실적 행위다.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무면허자들인 일반인 직원이 이렇게 만든 것을 단순 사실 행위라고 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2심 때는 다시 번복이 돼서 그거는 조제라고 보기보다는 제조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유죄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다퉈졌던 거는 과장이냐 허위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퉈졌는데 결국에는 다 그 죄가 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비윤리적 의료행위냐 또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까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비윤리적 의료행위는 별도로 처벌할 그 의료법상 규정은 없고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이고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은 다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도 그 검찰에서도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본 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처럼 뭐 cc가 0.5cc여야 되는데 20cc냐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주장이 이제 여기 고소장에 보면은 있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제대로 논의가 될지 이거는 학문적인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한의학 논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다량을 한 게 있느냐 그거를 이제 사실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건 논문 검사 진짜 같은 거 예, 해보시죠. 그래요.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넣었다고. 네, 십시를 넣은 예. 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의학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어떤 뭐 대체 보완 의학이라든지 여러 의학 중에서 그 양 가지고 그 옳다 그르다라고 해서 그 면허까지 날려야 되는 그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이건 피어 리뷰를 통해서 걸러져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은 네. 지금 원래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입장 자체가 전통적인 한의학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이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쓰여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임상 검증이 된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의학을 이원화시켜주는 명분도 됐고 그래서 우리 제도권 안에 받아들여 놓은 건데 지금과 같은 약침같이 대량으로 양은 둘째치고 그 종류를 한 군데에서 이렇게 다 만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죠. 근데 왜 안 하고 있나요? 10년 전에도 문제가 됐는데. 그게 근데 천연문 신약 논의랑 거의 유사하게 또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그 약침학회를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검찰인가 경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는 아직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약간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과 상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발장 접수할 시점쯤에 약침학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 사건과 별개로 전에도 약침학회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요. 작년에 그 의사협회에서 약침학회를 그러니까 어떤 한의원도 고소를 했지만 어떤 약침학회를 고소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이런 비슷한 논리로 외부에서 그 약침을 제조하는 것은 조제가 아니라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제가 아니라 제조기 때문에 되게 엄격한 관리도 받아야 되고 식약청 그리고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런 취지로 고발장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제냐나 제조냐의 문제도 실은 넥시아 문제랑도 거의 똑같잖아요. 똑같죠. 네.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일단은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겠다라고 그쪽 넥시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넥시아가 뭔지 설명을. 넥시아는 지금 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를 넥시아로 상당 부분을 먹는 약이죠, 이거. 먹는 약이죠. 네. 완치시킬 수 있다라고 몇 군데에다가 케이스 리포트도 하고 그거를 이제 약 종류를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아징스란 이름으로 같은 약이지만 어쨌든 아징스란 약으로 임상시험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쯤에 아마 나와야지 될 시기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징스는 중간에 아예 결과를 진행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저희 전의청에서도 고발했고 다른 한 분 고발자가 더 있습니다. 그분도 저희가 법률적으로 도와드리기로 했고 지금 환자분 도와드렸고 민사 형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편과 MBC 보도 나온 이후에 저희 쪽으로 전화를 많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단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혹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전의청이 제출한 고발장 외에도 다른 한 분이 또 고발장을 이미 더 제출해가지고 그분은 경찰 조사도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제출했는데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 지시 내려가지고 그분이 고소인 조사를 하셨고 지금 민사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죄로 이제 이 한의원은 이제 고소를 했죠. A 한의원. 예, 사기죄로. 그분이 간암 말기 환자. 이분이
그 아버님께서 간암 말기로 한의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종편 보도와 저희 그런 걸 보면서 이 한의원 치료법에 대해서 자기 한의원이 사기 쉽게 말하면 효과도 없는 치료법인데 자기들한테는 효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속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이거는 왜 사기는 아직 안 넣으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치료 이분은 한 번 가셨습니다. 한 번 가셔가지고 저희 쪽 고소장에는 그분이 제출한 금액이 김 변호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죄란 것은 금액이 좀 커야 되는 거죠.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어요. 네, 뭐 식당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짜장면 대신에 탕수육이 처음부터 낼 생각도 없고 시켜 먹고 샥 도망 나왔다. 그게 사기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광고를 보면 이제 광고 얘기가 좀 궁금해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알겠습니다. 광고가 또 이게 익사이팅하잖아요. 이 사건은. 에이어 한의원 이제 광고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지금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 삭제했는데 진료받은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제 고소장 제출하신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산삼 맥기스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걸로 면역을 올려줘가 치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JTBC 종편 방송국에서 2번에 걸친 성분 분석을 해봤는데 산삼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 한의원 측이 말하는 진세노사이드, 뭐 RG3, RH2, 컴파운드 K 등은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소하신 분도 고소장에 JTBC에서 성분 분석했으니까 경찰에서 그 성분 분석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사실관계 확인해주라. 나는 분명히 산삼약침이라는 말을 들었었다. 산삼 맥기스라는 말을 들었었다. 사기인데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홈페이지 캡처하면서 다 있습니다. 단 지금은 산삼이라는 말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지금은 산삼이라는 말은 전혀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근데 분명히 캡처가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의료법 제56조 의료 광고 금지 규정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게 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한의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저희가 좀 읽어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방 치료 이 한의원에서는 자기들 치료법으로 환자를 많이 완치시켰던 사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환자들한테 말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가보면 이렇게 되게 대대적 광고를 해놨습니다. 말기암 완치율 몇 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던데. 그런데 이분들이 발표한 논문을 읽어보면 이 논문이 좀 되게 소위 말하는 좀 엉터리라 생각이 되는 게요. 이분들이 그 발표한 논문을 좀 제가 요약한 결론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편의 논문이 특히 있었는데요. 결론 부분에서 항암요법과 한방치료를 병행한 결과가 항암 화학요법 단독치료보다 반응률이 좋은 건지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지만 재발 및 전이성 대장암 치료에서 항암 화학요법의 반응률을 높이고 부작용 경감 및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산삼약침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 이에 보건 바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런 식 논문이 2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데 항암치료를 하고 있을 때 산삼약침을 같이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암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래가지고 획기적으로 암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산삼약침이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예를 들어 환자를 한 10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A 집단에서는 대학병원 항암치료를 받게 하고 B 집단에서는 항암치료 플러스 산삼약침 치료까지 같이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이 사람들 이런 논리로 따르면 그 항암치료 받은 환자가 집에서 밥 먹고 있으면 밥을 먹어요. 근데 몇 달 있다가 암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밥 먹고 암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런 논리도 되거든요. 근데 이 말고 다른 게 전혀 논문이 없고요. 그래가지고 MBC 기자님이 이 한의원에 어떻게 이런 어떤 항암 치료를 그 산삼약침으로 환자가 암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런 논문이 한 편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9월달에 완치 사례를 증거로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옹색하게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는 9월 매달 제출하겠다. 근데 참고로 이 한의원이 되게 성업한지는 꽤 오래돼가지고요. 그런 논리면 어떤 구체적인 논문도 없이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했다는 게 되니까 전 이건 좀 되게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광고가 되게 아까 우리 편집국장님 말씀대로 되게 익사이팅합니다. 그 광고를 보면 이제 여기가 지금 팟캐스트 방송이어서 그 영상이 안 나오는데 되게 광고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니까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사진도 그렇고 병원에 걸어놓은 사진도 보면 암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올린 사진이 상당수가 오히려 암이 커진 경우가 많아요. CT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 오히려 암 크기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어들었다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똑같은 날 같은 사진 찍어놓고 그 사진은 비포 애프터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CT 사진을 보면 갈비뼈 단면 뭐 그런 혈관 주행 보면 이게 똑같은 사진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날 당일날 똑같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그걸 보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심지어 좌우도 바뀐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 예를 들어 CT상에서 아니 좌측폐 실은 좌측폐에 암이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거울상이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좌측 우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측폐에 암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기도 했어요. 아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이건 옳지 않은데 물론 MBC 기자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한의원 쪽에서는 그 홈페이지 제작하는 그런 업체 측 실수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피해자분도 그랬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신 분들도 상당수 홈페이지를 많이 보고 이 한의원에서 정말 이렇게 좋아졌다 이걸 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저런 것 자체가 그 의료 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홈페이지도 일단 그 의료 광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10년 전에 중앙지검에서 검사님들이 모여서 홈페이지가 광고냐 아니냐 이제 막 그랬는데 광고다라고 결론이 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광고 수단이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문구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이 그 현혹성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을 줄 수 있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약간 의료법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행정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제작하시는 분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뭐 그게 한의원이든 일반 개원이든 간에 의사든 간에 다 처벌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홈페이지를 봤는데 정말 CT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사진인 것 같은데 뭐 줄었다고 하니까 줄었나 보다. 이게 일반인이 모르는 뭔가의 이런 병변이나 뭐 이런 게 좀 달라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노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장, 허위 광고, 네. 뭐 이제 과장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약침 주사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이 치료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한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선 이 약침 주사라는 게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와 관련된 이렇게 문의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께.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 그대로 약을 네. 바늘 침에다가 네. 침을 통해서 몸에 주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학에서 과거에 다 먹는 약만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네. 뭐 의식이 없어도 입에다 다 넣고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했다가 그 전쟁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렇게 수액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강철로 된 주사바늘이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서 혈관 주사, 근육 주사가 가능하게 되잖아요. 현대에 와서. 그래서 그거를 한의사들이 최근에 보고 배운 거죠. 보면서 입으로 먹는 한약을 그대로 주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뭐 각자 뭐 소독했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소독한 방법으로 근육 주사나 정맥 주사를 하는 것을 네. 똑같이 의사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행위를 하면서 이름을 같이 하면은 의료법상 처벌을 받으니까 약침이라는 신조어를 만드는 거죠. 이게 효과가 뭐 어느 쪽에서는 뭐 말기암에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약침 효과가 좀 어떤가요? 다른 뭐 치료 그러니까 효과가 약침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 자체가 네네.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으면 암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주사라는 게 항암제도 있고 감기약도 있고 맹물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마치 그거를 주사를 놓고요. 네. 어떤 약인지 모르면서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한다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약침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주사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를 논하려면 약침 중에 네. 어떠한 성분을 주사를 했을 때 네. 어떠한 특정 질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야지 앞뒤가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얘기할 때도 네. 좋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에 좋다. 통증에는 약침이 좋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근데 산삼 약침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좀 보세요? 산삼 약침. 예를 들어 먹는 산삼이 네. 좋다가 아니라 먹는 산삼이 어떠한 병에 네. 어떠한 산삼을 어느 정도 농도로 줬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엄밀한 의학이고 사람이 생명을 다루는데 네네. 그냥 막연히 그냥 날씨가 좋다. 응? 내가 기분이 좋다.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더군다나 암 환자거나 그렇죠. 각종 면역기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라면 정확하게 네. 어떠한 품종의 산삼을 해서 어떤 만큼의 농도로 어떤 만큼의 용량을 주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난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항암제가 우리가 쓰는 현대에 쓰는 항암제가 뇌 종양에 쓰는 항암제랑 네. 위암에 쓰는 항암제 또 백혈병에 쓰는 항암제가 다 틀리거든요. 항암제가 말이 항암제지 같은 항암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포유류에 사람이 있고 강아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네. 한 300년 전에 네. 아니면 한 1000년 전에 쓰던 말의 방식이죠.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본 거죠. 근데 그게 옛날에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전통을 보호해준다는 말 이유로 인습이 보호되는 거죠. 그런 말 자체가. 의학에서는 사용돼서는 안 되는 말이. 산삼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모든 것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산삼이 정말 위암에 효과가 있는지, 대장암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산삼을 한 뿌리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100뿌리를 먹어야지 하루 동안에 효과가 있는지를 아니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실험하면 되잖아요. 왜 정작 실험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네. 지난 수십 년간 정부 예산 안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백억의 예산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한의학연구원이다, 한의사협회다, 한의대다 해가지고 받아서 썼으면서 공개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건 이거는 국민 세금 가지고도 낭비를 해온 거고 그 다음에 네. 지금도 왜 검증을 객관적 검증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다 통일돼 있잖아요, 우리가. 네. 초등학생들 수준의 지식만 있어도 되는 검증. 예를 들어 10명이든 100명이든 산삼을 어느 일정 농도만큼 먹인 사람과 안 먹인 사람이 위암의 효과, 위암의 생존율을 보면 되잖아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면제가 됐다는 거죠. 한의학은 말 그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먼저 판매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면 한의학방 이름 바뀌고 있고 또 인삼 유행하다 지나면 산삼 유행하고 있고 가시오카피 유행하고 있고 이거는 계속 제목만 바꿔가면서 효과 검증하자는 주장이 나오면 슬그머니 그거 들어가고 다른 거 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혹시 선생님한테도 환자분들이 그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나요? 뭐 이거의 효과는 어떤가요? 뭐 이런 걸 묻는 환자들이 좀 있는지. 예, 저도 뭐 제가 담도암이나 췌장암 환자들이 많이 보니까 네. 간암 환자도 있고 하니까 물어보거든요. 똑같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똑같이 설명드려요.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그거를 가지고 세계 시장 가서 판매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FDA 공인받으면 돼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숨어서 팔고 있잖아요. 아니면 개별적 광고를 해가지고 팔고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그렇게 좋고 안전하다면 독성학 검사 받으면 되고요. 네. 그쵸?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으면서 환자들한테 팔면서 그거 독성학 검사 몇백만 원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거 해서 공개하지 않으면서 과연 성분이 뭔지도 분석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고 제조 방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적 우리나라 법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한의사가 자기 한약방에서 조제하는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거는 어떻게 조제해도
뭐 네. 다 독성학도 면제돼, 성분이 뭔지도 면제돼, 효능효과 검증도 면제돼. 그러니까 한의사 면허만 있으면 거의 제가 보기에 뭐 제약회사 100개보다도 더 대단한 그 법적 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소스로 뭐를 주전자로 끓여가지고 주사를 하던 말던 먹이던 말던 다 법으로는 처벌할 방법도 없고 조사할 방법도 없잖아요, 법상. 혹시 그 A 한방병원, 저희가 그냥 일명으로 해서 A 한방병원이라고 하는데, 이 A 한방병원 사건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는지. 예, 그럼요. 저도 워낙에 뭐 언론 광고도 많이 했고, 환자들이랑 소송 관계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크게 보도돼서 또 자세히 좀 알게 됐죠. 좀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좀 느끼셨어요? 이번 사건에. 제도의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 거기가 크게 걸렸다 뿐이지, 안 걸리는 데들이 지금도 수백 개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의. 그쵸? 검증이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모든 독성이든, 내용물이든, 뭐 제도 방법이든, 전혀 검증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한의사 개인이, 나 이거 효과 있습니다. 라고 자기 주장하고, 100만 원을 받던 1000만 원을 받던, 말 그대로 말 잘하면은 판매되는 거거든요. 사전 사후 검증을 전혀 면제되는 제도가 문제다 보니까 지금 이미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10년, 20년부터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돼왔고 판매가 지속돼왔고요.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 약침 주사뿐만 아니라 한방 관련된 논란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논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러잖아요. 물리학이라는 게 한 물리학, 뭐 조선 물리학 따로 있고요. 지금 서양 물리학, 미국 물리학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기술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전자기파의 영향이 틀리고 미국이 틀린 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과학은 지금 지구에 있는 글로벌 시대예요. 다 같은 거를 미국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하다못해 북조선에 있는 초등학생, 북한의 초등학생도 같은 물리학 과학 배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반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인 한 의학은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덕분이죠. 일본에서 일제가 우리나라 조선민들은 일본처럼 어떤 고급의 의료를 받게 할 돈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한방제도를 만들어버렸죠. 의생제도라는 걸. 그래서 그게 존속이 되고 다시 해방되면서 한국전쟁이나 혼란기를 통해서 한의사제도라는 게 만들어진 덕분에 의료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민족주의적 어떤 정치적인 게 개입이 되면서 어떤 한의사 면허만 있으면 모든 검증을 면제되고 법적 책임을 면제되는 제도를 존속시키고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 정권에서 또 어떤 민족주의 열풍을 타면서 한의학 정책관이라는 것, 어떠한 의학이나 어떠한 과학의 정책관을 만들지는 않고 오히려 한의학 정책관이라는 직책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어떤 공무원으로서 이런 한방 관련된, 한방에 유리한 어떤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 제도들을 만들어 온 거죠. 지난 10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더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되고 고착화되는 거죠. 네, 교수님 발언이 좀 세신데요. 괜찮으시겠죠? 괜찮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말고 고소장을 개인적으로 제출하신 분, 나중에 저희가 그분 접촉하고 같이 좀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분이 A 한방병원에서 A 한방병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모르는. 뭐 사실 이름 까도 전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편집장님하고 저는 같이 피고와 원고가 된 인연이 있잖아요. 거기 저도 꼈었어요. 거기 소장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경찰 조사 안 받았잖아요. 증거 자료로. 그렇죠. 이제 벌써 한 3-4년 됐나요? 그랬나요? 벌써. 네, 벌써.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없어졌으니까 평강세 한의원이라는 곳, 그러니까 요즘 광고하는 평강 한의원이랑은 또 다른 곳입니다. 잠깐 삼천포로. 네, 한의원이라는 곳에서 자기네 치료로 비형간염을 완치할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어요. 신문 광고나 완치를 확
자기가 네. 확신에 차가지고 확신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범으로서 이렇게 사기를 친 거죠. 임상시험 했다고 이렇게 데이터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임상시험이 아니라 그냥 그 검사 결과지를 올렸어요, 광고에. 그렇죠. 그래서 딱 봤는데 완치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완치된 거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저도 몇 번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도 몇 분이 글을 쓰셨고, 근데 양강원 편집국장님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코리아 헬스로그에서 그거를 기사로 계속 냈죠.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코리아 헬스로그로 제가 쓴 블로그는 막 차단을 하고, 이제 그 티스토리에다 연락을 해서 이제 뭐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코리아 헬스로그에는 경고를 보냈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속으로 우리는 아싸 하면서 고소해라 막.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이슈가 보통 되거든요. 보통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문 닫았잖아요. 결국. 그렇죠. 문 닫았죠. 결국 뭐 네. 문 닫았죠. 우리가 승리했다고 봐야죠. 아니,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건들이 뭐냐면 보통 병원이 아니라 이제 피해를 받은 환자 쪽에서 병원을 먼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건 저희가 했던 그 평강세안의원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먼저 저희한테 명예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맞고소를 하고 뭐 사기도 걸고 의료법 위반도 걸고 등등등등을 해서,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처벌이 되진 않았지만 마음이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저희 어쨌든 간에 이제 편집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은 닫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템으로는 더 이상 장사를 못 합니다. 네, 이름도 병원 이름도 그 원장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요건 같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 얘기는 이름을 내면 실은 이슈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좀 이름을 해서 왜 자꾸 우리 이름을 언급을 해?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건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또 이슈가 돼서 기사화될 수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이한몸 희생에서 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기도 하셨었고요. 전희총이 저희보다 돈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진짜. 네. 네, 아니 뭐 그 건이랑 이 건이랑 좀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느끼는 점은, 그 건도 그때는 그 한의사 그 평강세안의원 원장을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양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확신에 차 있는 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고 이 방법으로 환자들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확신에 차 있었던 건데, 그때 저희랑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임상실험이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거든요. 네. 근데 한의학도 이제 저는 그래도 그때 너무 자신 차 있길래 한의학 쪽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하나 보다, 임상실험이나 이런 거를. 그런데 뭐 경희대 한방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한의사분들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똑같다. 한의학이나 의학이나 똑같이 IRB 다 통과해야 되고, 의원급에서 임상실험을 하더라도 IRB 다 통과해야 되고, 의학적 근거 다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한의사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의외로. 그러니까 IRB라는 제도 자체가 들어온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그게 연구를 하고 환자들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그 구조나 이런 거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의학 쪽에서는 한의사분들 중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그쵸. 특히 의원급에서는 상당히 많은 많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이거는 대표적인 사건이지만 뭐 비슷한 건이 어디 한두 개인가요? 늘 벌어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분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범법 행위를 한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확신범인 네. 가능성이 많다. 본인은 정말 환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이게 환자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위를 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환자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의사협회나 의료계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거는 뭐 이건 다툼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게 어떤 그렇게 가는 거 전략적으로 옳아서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분명 있겠지만, 다수는 왜 우리는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너네가 자꾸 딴지를 걸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이걸 10여 년간 봐왔는데요. 진정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은 환자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제 검찰이나 법원 입장이 딱 돼보면 밉동 곱동 간에 우리나라 제도로 있는 겁니다. 제도로. 그죠?
그러니까 전의총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전의총에 원래 갖고 계셨던 뜻하고 좀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되면 사법부 입장에선 제도 한의제도하고 의사제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일본처럼 그냥 아예 메이지 유신하면서 한의제도를 아예 없앴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그 미군정 일본 미군정 그다음에 개국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한의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사법부가 함부로 이걸 갖다가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환자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게 이제 사법당국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주체 자체가 전의총이라고 하면 사법당국에서는 그러한 이제 뜻도, 그러니까 순수성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각을 좀 곱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의총이 충분히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사건들 보면 대부분 기소유예가 되던가 그렇죠? 예, 제가 약사들의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한의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의총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결과적인 측면을 쭉 보면 그게 누가 구속되거나 제도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 사건도 사실은 10년 전에도 똑같이 그때는 이제 환자 단체에서 나서서 시위하고 막 그래서 그때는 전의총이 있지도 않았었으니까요. 그때 아마 10년 전 TV를 한번 다시 돌려보면요. 그때도 유사한 케이스가 언론에 보도도 되고 와 그런 일이 있냐 이랬다고요. 그러다가 또 10년 지나서 또 나타난 거죠. 예. 10년 동안 변한 게 없는 거죠. 예,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그 사건은 결국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그냥 벌금 받았죠. 벌금. 예. 벌금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생각하셨던 것보다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부분들이 물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갔기 때문에 그 관련된 한의사 분께서는 공범으로 유죄가 나오면 그건 집행유예하고 벌금이 병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처분이 나왔을 겁니다. 그건 크네요. 그건 크죠. 예. 근데 지금 전의총에서 지금 고발한 것 자체는 그냥 일반 의료법 위반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보니까 그래요. 검사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은 항소 기각됐고 그다음에 벌금 3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대법원 종합법률 사이트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약침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예. 이 사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시지만 어쨌든 아니에요. 계속 쭉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초기에 자문을 좀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의뢰를 이쪽이 하셨어야 되는. 그래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죠. 그 광고도 유명하게 그 책도 써서 내셨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몇 년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았었고요. 함상에 따라. 이 가격이 그러니까 피해 환자들이 받는 피해라고 했을 때 저도 이번 사건에 되게 놀랐던 게 효과도 없는데 가격도 엄청. 네, 가격이 엄청 났습니다. 네, 엄청 났었잖아요. 이게 싸다고 더 많이 하고 비싸다고 들어가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분들이니까.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이거 실제 시술하시는 이 병원은 양의사도 계세요. 그리고 네. 복수 면허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나름 이 시술에 대해서 확신이 갖고 계십니다. 그건 제가 확신을 갖고 계시고 의학적인 또는 한의학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토론을 해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정도의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환자들도 여기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지 아니면 진짜 효과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효과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네, 거겠죠. 네, 분명히 뭐, 제가 네. 예전 10년 전 기억을 해보면요, 상당수 많이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탄원서로 꽤 좋은 치료 방법이다라고 해서 탄원서를 내는 환자들도 있어요. 지금 넥시아 사건은 지금 환자분들 일부는 예, 그러니까 신문에 이거를 광고내잖아요. 어떤 한쪽 처벌하지 말라고. 측면에서 봐서 그냥 여기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 거기에 대해서 그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재판 과정에 보시면 이제 탄원서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사실은 같은 한의학계 내에서 이 치료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말한 IRB 시스템 있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이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관련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구성이 돼서 과연 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 이제 논의가 되고 정말 프로페셔널끼리 의논이 돼서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계 또는 한의계의 그 구성 수준이 그런 IRB까지 구성해서 하는 데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런 제도들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치료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공통된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이쪽에 연구가 많이 된 사람들이 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거고 어느 정도는 좀 더 유보해 놓고 어느 정도 더 연구를 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어줘야 되는 거지. 뭐 이거를 뭐 무조건 금기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미 이쪽으로 학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고시에도 나와 있고 약침술이라고. 그죠? 제도 그러니까, 안에 이미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게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검증이 확실하지 안 된 그런 치료법을 거의 몇 천만 원 받았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게 이제 비급여긴 하지만 비급여도 허용이 안 되는 뭐 법 위반 비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환수돼야 되죠. 그죠? 임의 비급여. 예. 그러니까 임의 비급여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인정이 안 받는 비급여 시술이다. 그러면은 그 공단이 비록 그 급여에 대한 지출은 없었지만 비급여 환자들이 부담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도 있어요. 법률적으로만 보면은.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학문적 원리가 정당성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형사적인 측면에서 이게 판단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아마 1심만 나온 것 같은데 그 눈 미백 수술. 그렇죠. 또 심지어 학회에서 금지시켜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형사적인 관점에서 그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죠. 1심에서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형사적인 이 처벌을 할 정도의 그 학문 위반이냐를 법원이 개입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문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사법부에서 그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그 당시에 그 학회 또는 관련된 전문가들 수준에서 검토돼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눈미백 시술은 그 전문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 이게 법원이 판사에 의해서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피해를 본 개인들이 뭐 구제를 받겠다 하는 건 가능한데, 그렇죠. 그 행위 자체를 전체로 법이 금지를 한 해만에는 판사가 어렵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 뭐 어쨌든 제가 뭐 몇 번의 고사 고발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법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배우는 의학하고 한의학하고 물리적인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 아니냐라는 식으로 치부되기가 굉장히 쉽고, 아무리 이거는 정말 사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의사가 그런 주장을 하면은 일단은 야
그래도 이거 한의학이 민족의학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한의학을 좀 더 곱게 봐주는 그런 정도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굉장히 법조계를 갖다가 또 명예를 훼손하시는 건데요. 예.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조계에서 두 제도가 제도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지 뭐 그걸 누구를 예뻐서 뭐 저희가 그럴 예뻐할 그 자격도 없고요. 예? 그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법조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 법률가들은 그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제도가 있으면 일단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물론 뭐 변호사들 중에서도 악법은 법이 아니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분명히 있지만 많은 부분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개정되거나 폐기되기 전까지는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법 쪽의 한계죠. 네. 바꾸고 싶으면 정치계로 나서. 그렇죠. 정치계로 가시면은 뭐 그 후원 많이 해주는 데가 더 그렇겠죠. 네. 아니 뭐 이게 전희총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전희총 쪽에서도 고발할 때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 처음에 취재하고 통화하고 여기 출연 요청 드렸을 때 괜히 의사들이 뭐 양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사들이 이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영역 다툼, 뭐 밥그릇 싸움,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있잖아요. 한의사 의사 대립. 네. 그것 때문에 부담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한 평강세안 의원 사건 때도 실은 그런 고민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이제 저희나 그러니까 환자단체나 이게 낀 이유가 이제 그 고소 고발인이 의사로만 그러니까 의사 주축이 의사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제 피해자나 아니면 환자 단체 환자나 이렇게 끼어 있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고발장이 정식으로 이제 의사 전희총 명의로 들어가서 이분이 여기 나온 사례분이 개인적으로 또 고소를 하신 건 아니시죠? 그 고소자가 개인적으로 고소하신 분이 한 분 있고요. 한 분 있고 그리고 네. 저희 쪽에서 고소한 게 한 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고소하실 분이 한 두세 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0년 전 사건은 굉장히 많은 분이 고소를 했어요. 몇 분이나 고소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꽤 됐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하나에 수십 명. 예, 그 아예 뭐 시위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제 10년 전 기억이 와가지고 아예 프랭카드도 걸었고 그 아예 조그마한 시민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었어요. 대책 그렇죠. 예. 아마 기사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10년 전 거라 가지고 예. 2002년 말부터 그랬을 겁니다. 이 방송을 A 한의원 쪽에서 들을겠지만 당연히 들으시겠죠? 들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아까도 조제 제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죠? 예. 이거를 제조적 관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조제적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침술을 하는 모든 한의계가 나쁘다라고 해서 접근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국민적 공감대를 못 오실 겁니다. 근데 이제 특정 어디 병원이 굉장히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그거는 한의계에서도 거기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분할 일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특히 그 제비 씨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그 안에 아예 한약 그 산삼 성분도 자체도 없었다라는 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쵸 사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렇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국민 일반의 이 입장에서 보면 또 비판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그 성모병원 백혈병 그 사건 있잖아요. 네. 처음에 다 의사들하고 동의 다 받아놓고 치료를 해놓고 치료 효과가 없으니까 그때서 마음 바꿔가지고 고발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건 좀 비겁하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의료라는 게 결과 책임이 아니라 과정에서 그건데 결과가 자기 결과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다 사인해놓고 또 그걸 번복을 해서 고발하고 그게 이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고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달리 이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정 아까 말씀드린 그 사기적이 가까운 광고 그리고 사기에 가까운 논문 발표
성모병원 이미 비급여 할 때 그 약들은 어느 정도 다 논문적 검증이 된 거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의 만족을 못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과정에 문제가 있고 환자에게 설명할 때 설명의 의무 뭐 그러니까 다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병원에서 홈페이지 광고 성모병원 백혈병 치료할 때 거기다 대놓고 뭐 이렇게 생존율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그렇게 광고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그렇고 고소하신 분도 그런 중간 과정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그걸 이제 우리가 사기죄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되게 실제로 보면 그 한방병원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다 그걸 모르고 지나가신대요. 너무 친절해가지고 막 진짜 친절하시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배울만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분이 저하고 이야기하실 때도 그래가지고 아마 그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 이제 치료 효과가 없었지만 그렇게 친절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속아서 그래가지고 뭐 아무런 뭐 무슨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고소를 하거나 그럴 생각을 못 할 거다. 되게 보면은 사실은 형사로 밝혀져야 될 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민사로 더 밝혀지고 확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눈미백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그렇죠. 왜냐하면 민사로 하게 되면 사실조회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런 치료 행위가 적법한 건지 또는 그게 학회에서 인정되는 건지. 그렇지만 형사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형사는 또 한 가지 엄격한 그 증명의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도둑을 놓쳐도 억울한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눈미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유죄 판단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사적 판단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대변님 민사 소송도 제기가 돼 있나요? 그게? 네, 민사도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민사법원에서의 판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예. 현재 의료법상이요. 그 홈페이지에 말기암 치료율 몇 퍼센트다 이런 거 약간 과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자기 그 데이터가 있고 객관적인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허위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허위 과장 광고는 아니다. 그 정도 규모의 병원에서 그런 걸 입증할 자료도 없이 그렇게 써놨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이제 그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죠. 하여간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한방병원이 좀 뭔가 구린 면이 있어 보이는 게 그 협력병원 광고를 쫙 밑에 우리 한방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은 병원들을 이렇게 링크를 쭉 걸어놓잖아요. 네. 거기에 유명한 내노라 하는 빅5 병원들이며 뭐 한방 쪽에서 유명한 경희대 병원이면 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걸 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협력을 맺은 적이 없는데 임의로 걸어놨다가 나중에 다 내린 사건도 있었죠. 네. 그거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 해당 병원들이 결국 문제를 삼아야 되는. 이게 첫 번째로 제일 클 것이고 그 해당 병원들은 우리 병원의 그렇죠. 이름이 거기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다 감추고 있어요.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삼아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게 잘못된 거였으면 사기다라고 신뢰를 주는 그런 효과가 그런 행위들이 결국엔 전반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 행위 자체에 한방 의료 행위 자체에 신뢰성을 그냥 떨어뜨리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말기암 몇 퍼센트 완치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거의 99% 사기에 근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암이라는 게 세상에 몇 종류가 되는데요. 뭐 갑상선암은 5% 이내에 그 5년 이내 사망률이 5년 이내 사망률 확률이 5% 미만일 거야 아마. 5년 갑상선암 5년 생존율이 99.8%. 그러니까 99.8%래요. 지금 예전에 실온 쓰면서 기억을 하는 모양인데. 이쪽이 환자한테 대표시고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의사분이신데. 아니 그 정도로 그 확률이 확 다르거든요. 최장암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생존율이 거의 뭐 0.몇 %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엄청난 그 생존율 차이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기암이라고
쳐놓고 다 묶어가지고 몇 퍼센트 치료율이다라고 선전하는 거는 그거는 사기꾼이나 하는 행동이다. 물론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근거가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봤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10중 8구는 사기꾼이다. 그 췌장암 생존율이 그렇게 없어요. 굉장히 그거는 암 전체 저희 아버님이 지금 5년 이상 생존하고 계신데 그런 분은 정말 기적적인 잡스가 제 5년 친구 넘게 아버님. 살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암의 종류가 진짜 다르죠. 좋았던 거.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묶어가지고 홍보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하급심 법원 판례이긴 하지만 남부 지역이었는데요. 거기서 정형외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최선의 뭐 이런 그 최고의 의료진 의료 광고에 예, 그렇게 네. 해서 문제가 돼서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논문들 막 냈겠죠. 여태까지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우리가 최고의 최선이라는 증거로. 그게 이제 그 하급심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열심히 진료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고 요새 환자들이 바보냐 그런 것만 믿고 거기가 뭐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선회를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수치가 들어가는 건 조금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건은 저도 홈페이지를 보고 좀 놀랐던 게 이렇게 자신감이 얼마나 넘치길래 말기암으로 통칭하긴 했지만 말기암 환자 완치율이 56%였나?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네. 예. 우리나라에서 그 말기에 근데 이제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건 우리나라 환자의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 그 국가적으로나 그 의료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해주는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는 거기는 사실은 이제 죽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심이 없다. 예?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암에도 대폭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연장시키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양이 중에서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강남의 두 글자 병원인데 거기도 그 원장님이 굉장히 그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몰두해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평판도 좋고. 네? 있죠. 예. 네. 제2 병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의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어떤 그 불가능하다 또는 어렵다라고 한 것에 대한 도전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순수성을 계속 잃어가고 상업성으로 간다. 그럼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 그 의혹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제 송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떤가요? 이 지금 A 한의원의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어떻게 보면 비용을 받았어요. 환자들로부터. 근데 이런 그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이 사실 효과도 없고 그리고 산삼이라고 했는데 산삼 성분도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걸로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 소송 결과에 이 금액이 좀 영향을 미치나요? 악영향을 미치나요? 그럼요. 예, 금액 받은 액수 그렇죠. 그거는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이 생각보다 상식적이에요. 네, 상식적이죠. 네. 그렇더라고요. 이런 일은 여기 A 병원이 꼭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 논의의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병원에서조차도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산속으로 가고 또는 어디 무슨 기도원으로 가서 그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치료를 받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궁금한 게 이 A 한방병원은 제가 듣기로는 구주 프로그램에 얼마라고 했던 거 몇 천 단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집중 피해자분들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요. 집중 치료하고 이제 일반 치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집중 치료하면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일반 치료하면 450만 원이 나오는데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신 분은 그래가지고 실비로 약 4,500만 원을 지출하셨고요. 4천이요? 예, 4,500만 원은. 몇 번 받으신 거예요? 그럼? 고소장에는 그게 제가 이제 기억에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 치료를 약 3개월인가 4개월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4,500에서 실비 5천만 원 그 정도 금액을 치료비를 내셨고 약침한 게 3, 40만 원 예. 정도.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희하고 통화하신 분 어떤 피해자분은 이제 그분은 조금 이제 그 아주 나이 많은 가족분이 아니라 젊은 가족분이 돌아가셨어요. 더 안타까운데 뭐 나이 많으신 분도 더 안타깝지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달 집중치료 900만 원을 지출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치료 한 달에 450만 원. 이건 기본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양방 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사들 있어가지고 의사들 해가지고 뭐 비타민 치료 다 해가지고 2달간 1,400만 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의원 오기 전에 3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수술도 받고 항암치료 받으셨는데 그때까지 3년간 지출한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지출한 돈이 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중증 환자 대상되면 5%밖에 보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였는데 3년 동안 이 한의원에서 2달 동안 1,4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비급여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급여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평정심을 굉장히 잃게 하는 요소자. 와, 그렇게 많은 금액. 예.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령 그 산후조리원 뭐 유명인이 아기를 낳았다. 확 뜨잖아요. 거기에 산후조리원 얼마일 것 같아요. 그죠? 이 가격은 정말 거기가 뭐 특별히 효능이 있어서 산후조리를 잘해서 그럴까요? 사실 잘못된 어떤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암이라는 거는 말기에 그 환자가 직접 지출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최선을 다한다 라는 개념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이 많았다 적었다가 로 접근을 하시면 나중에 별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조리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조리원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지금 죽어가는 환자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거 가지고 뭐 지금 뭐 한의원에서 약침으로 산삼 약침으로 완치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안 받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조리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병원, 그 호스피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안 가도록 뭔가 국가 제도적으로 그 해외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2번의 암 수술로 8개의 장기를 잘라내고도 완치 판정을 받은 암 생존자가 있다. 대장암 사기로 대장과 직장을 잘라내고 위암 사기로 위, 부신, 비장, 췌장, 십이지장, 소장을 잘라냈다. KBS 강연 100도시에 출연하여 생존율 1%의 기적을 이야기한 저자 황병만. 암 극복 비결이 된 암을 이긴 7가지 습관을 공개한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이 강력 추천한 암을 이긴 7가지 습관.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힐링앤북. 이 건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 이게 한방병원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고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정말 말기암 환자들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아까 양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날 수 있다라고 하면 제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면 저도 몇 천만 원 들여서라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희망을 갖고 온 환자들한테 정말 만약에 그 약침이 맹물 성분의 약침을 만약에 놨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 이쪽에서도 정말 걸러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한방병원이든 그냥 병원이든 의사든 한의사든 간에. 근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한의사가 운영한 한방병원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그 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다룬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또 계속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자체 의료계나 한의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걸러지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건도 만약에 한방병원 문제가 이렇게 터졌으면 한의계 쪽에서 먼저 목소리를 냈으면 좀 더
뭐 정확하거나 의학적인 근거나 한의학적인 근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의료계에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먼저 자정 노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제도를 마련한 그런 분위기, 문화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그 JTBC 종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주신 분 중에 그 한의대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한의계에서 암 환자를 많이 보시는 이렇게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전화 인터뷰 해주신 실명도 나오셨고 자기가 봤을 때도 몇 주 이내에 이렇게 집중 치료해가지고 완치를 시킨다는 것은 한의학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는 짧게쯤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더 이상 진행된 건 없고 지금 문제는 한의학 정책과 쪽에서 진실 정말로 이제 한의학을 좀 중흥시키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지켜야 될 대상이라 생각한다면 계속 이런 쪽에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 소위 말하는 실드를 쳐주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것은 자기들 스스로 좀 잘라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게 뭐 한의학계가 못하는 건 사실이죠. 굉장히 못하죠. 근데 그러면 의료계가 잘하냐? 대표적으로 문제됐던 RNL바이오 사건도 지금 사장님이 구속됐. 그 사장 수의사잖아요. 의사들이 많이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그렇죠. 관련돼서. 네. 그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은 정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 정말 문제가 많다.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어떤 단체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방송에 나가서 의사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경과 학회에서도 그랬고 이제 공식적인 학회가 가장 연관되는 게 신경과 학회인데 신경과 학회는 몇 년 전서부터 줄기세포 치료 받지 말라고 공지도 하고 안내문도 돌리고 그랬어요. 특히 거기에 명예훼손 때문에 얘기는 안 했지만 RNL바이오 특히 조심해라라는 뉘앙스가 곳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한 사례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물론 그 자정 노력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명예훼손 무서워하잖아요. 명예훼손. 물론 명예훼손은 누구나 다 무서워요.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지금 A 한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고로 A 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사나 이런 걸로 다 특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럼 실명과. 네, 어쨌든 간에 우리 내부에 문제 있는 그런 그 의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없는 그런 회원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논조도 거기였고 거기에 혹시 전의총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료계 내부의 의료계 내부에 예를 들면 그 뭐 성폭력 연관돼 있는 그런 그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럼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논점에서 많이 일탈을 했지만 저희도 원론적으로는 뭐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잘라내는 것은 저희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논점 의사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질문에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주 많은 여론들, 뭐 이제 SNS나 이런 데 보는 여론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벌백계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문제가 되고 뭐 경찰이 확 가가지고 다 잡아놓은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 가지고 잡아들일 거라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그 뭐 학생 그 환자들이 나와서 시위한 것도 7년 걸렸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의사회식 해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뭐 우리가 지난주에 녹음한 그 병원의 폭력 문제도 그렇고 왜 이게 당장 한 달, 두 달 안에 해결이 안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바라는 거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누가 피해자가 막 구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딱딱딱 잘라내주길 바라는데 실은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겪어본 사람으로서 저는 결국은 문제 생길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여론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집중을 받게 하는 것 이상의 대안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언론에 아까 우리가 같이 했던 사건처럼 검색을 하면은 막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무슨 뭐 고소고발이 엮여져 있네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 기능이 뜨고 지금 뭐 아까 우리 녹음하기 전에는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요 포털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막 잘라내는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 구글은 또 자동 완성에 고발이 뜨더라고요. 그 한의원 이름을 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그 한의원들이 그런 의사 병원이건 한의원들이 제일 겁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거고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구나 해야지 그제서야 제도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뭐 여기 계신 분들 얘기했지만 뭐 말기암 환자한테 내 부모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나는 효과만 있다면 쓸 수 있겠어 라는 생각들을 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이거는 저는 그런 우리가 바라는 식의 문제를 일으키자마자 나라가 알아서 해결해주는 이런 거는 어렵다고 봐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대변인님이 지금 어려운 자리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는데요. 약팔아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약팔아치 문제요? 약팔아치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그 의료계에서는 전희총 덕분에 또 의료계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덕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쿠션 맞아가지고. 3쿠션. 3쿠션으로 그러니까 전희총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상대방이 한의계 됐든 치과계가 됐든 약사계가 됐든 거기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 그러면 전희총 회원들이 피해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아무 생각 없는 회원들이 또 고발을 당해서 또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쪽에 대한 아니 아까 시작할 때 그러셨거든요. 부대변인으로서 장막 뒤에서 모든 걸 조정한다 이런 얘기를.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 그 약팔아치 담당하시는 그 이사님 계시는데 그쪽 문제는 제가 좀 코멘트하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재밌게 해드리려면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 좀 민감한 문제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모토가 올바른 의료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기 때문에 약사들이나 한의사들이 어떤 그런 행동이 어떤 예를 들어 약사들의 그런 행동이 의학분업 정신을 이렇게 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한의사들이 그런 게 어떤 의료법 위반하고 있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다 저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회원의 보호 그리고 의사의 그 어떤 이익도 저희가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걸 간과하고 이런 일을 뭐 앞뒤 가리지 않고 하진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회원들의 피해를 항상 청취하고 있고 저희가 수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더욱더 선제적인 공격이 아닐까. 저희는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모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선제적 공격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려야 될 놈은 버리겠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아니 뭐 최근에 이제 의 회장님이 그 뭐 의협뿐 아니라 의사단체의 그런 구조조정을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는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체는 이익단체라기보다는 뭐 공익단체 성격으로 가고 뭐 이익단체 성격은 다른 산하단체들이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의원협회나 뭐. 그렇죠. 의원협회 강화를 하자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옳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희총이라는 어떤 단체의 느낌, 여태까지 발표했던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단체가 나서서 이런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게 뭐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면에서는 좀 우려스러워요. 많이 우려스럽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 의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모임보다는 정말 어떤 공익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뭐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구나라는 이해를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 대표님하고 같이 이번 소송에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거기 보면 이번 고소장 제출하신 분도 간암이셨고, 그러네요 보니까 되게 간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네요. 다음번에 전총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모셔야겠어요. 자꾸 얘기가 전총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만나기 힘든. 그래서요. 네. 그렇죠. 다음에 한번 나와주세요. 전이총이라는 단체가 실은 존재감은 굉장히 큰데 거기 계신 뭐 대표님 뭐 이게 맨 이제 위에는 임원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뭐 간단한 인터뷰 정도밖에 없고 성명서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마 뭐 저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지금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시니까 많은 부분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공격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만을 위한 이 시민단체라면 거기 회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대한 PR 활동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죠. 네, 그리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논의가 잠깐 호스피스로 갔다가 전인쪽으로 갔다가 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등친다고 하죠. 안 좋게 말해서는 그런 현상, 그런 상황, 그런 병원들, 그런 한방병원들 한의원이 사라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좀 있을지 마지막 마무리 발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제가 게스트로서 제가 마지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소장도 제출했고 다른 한 분이 고소장 제출했지만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고소장 제출했는데 이런 나쁜 한방병원 의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제 느낌으로는 검찰, 경찰 같은 사법당국에서 수사가 그렇게 썩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피의자 중에 판검사님 가족분 있으면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런 나쁜 한의원 또는 병원 이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을 좀 더 규합해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고소에 참여해가지고 공론화 시키고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후속 보도 유도를 하게끔 계속 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게끔 압력을 가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권을 좀 움직여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 소홀히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이런 투트랩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표님과 같이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걸 계속 보내고 있어요. 좀 많은 그런 피해자분들을 좀 규합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고소자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사법당국의 압박 그렇게 하면서 정치권 압박을 해서 보건복지부를 움직여서 좀 더 엄격한 제도 관리 보완으로 유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비슷한 걸 아마 이런 사건 한 2개 정도 연루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하셨어요? 네. 제가 2번인가 정도 한번 촬영을 했었죠. 그렇죠. 몰랐지. 근데 그때 관심이 없어서 그래. 편집국장 전이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때 느낀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여러분 방송사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까 말한 법률적인 어떤 그런 미비점들을 가지고선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선수들은 그걸 경험을 해서 그걸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되게 하수인 거죠. 아니면은 세게 한번 벌고 처벌 당하지만 난 돈은 처벌을 받아도 돈은 남는다 이런 생각으로 세게 한번 하고 빠지겠다는 생각 그렇죠. 빠지거나 아니면 오래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뭐 지금 이런 방법들을 취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봐서는 좀 길게 봐서 정말 사건 터질 때마다 아니면 뭐 사건 터질 때마다 피해자나 아니면 뭐 좀 공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분들이 이런 쪽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누군가 인터넷에 글만 올리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를 하시는 뭐 글만 나쁜 거다라고 했을 때 글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봤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좀 계속해서 이렇게 공론화 시키는 작업들이 길게 봐서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도화하는 것, 국회의원 이용하는 것 지금 국회의원 이용한다 그러면 뻔하잖아요. 누구 이용할지. 누구 이용한대요? 아니 의사인 국회의원들을 주로 지금 활용을 하신다는 그렇진 말이에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국회의원도 별로 의사들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선을 그거 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오늘 계속 물 먹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좀 검색을 하는데 비슷한 사건들을 업데이트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약침요법 약침요법 찾아보니까 국감에서 몇 번 문제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의사 안명욱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문제를 삼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 좀 이권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라는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본의 아닌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걸로 한 번에 딱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짧게 이렇게 길게 해서 오랫동안 싸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국장님. 저는 제조하고 조제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량의 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그거를 치료하는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 정부의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한의사들이 의학에 대한 그냥 현대의학에 대해서 한 90% 질병 설명을 해놓고 마지막에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워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확 뛰어넘는 그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진맥과 뭐 이런 거 굉장히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능한데 이제는 환자들이 그걸 얘기하더라도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의료 일원화 하는 수밖에 없어요. 면허 일원화죠, 일단은. 면허 일원화를 한의사들이 의사와 같은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대신에 한방 전문의라고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는 한의사들이 더 이상 한의학 대학이 더 이상 신입생들을 뽑지 않는 선에서 의료 일원화를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과감합니다. 과격한 네. 말씀. 앞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해놓으면 뒤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와, 대박이네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한방 전문가가 있는데, 거기서 암 치료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그건 논란거리가 안 될까요? 저는 일원화가 모든 것의 대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케이스 자체는 지금 이제 고소가 돼 있고 고발이 돼 있고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의 당부에 대해서 사실 팩트를 모르고 지금 고소장이나 뭐 이런 거 저희 자료로 주셨던 내용만 받고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거 유사 사례에서 그렇게 판단이 된 케이스가 있다. 만일 그 케이스하고 별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법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났는데 또 이런 일이 어찌됐든 간에 다시 반복이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의료계뿐만 아니라 한의계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부분의 이제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뭐 반성할 건 반성하고 아니면은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해야지 결국엔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 뭐 어느 쪽이 더 좋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과연 이제 안심하고 치료받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의료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들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미 그 거기 병원에 대해서 그게 한의원인지 한의사가 있는지 그냥 의사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장기간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의학적인 근거로 환자들을 낫기 위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들을 이용하는 사례는 뭐 의사든 한의사든 한방병원이든 그냥 병원이든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마땅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A 한방병원 측에서 반론이 있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채널 A가 그 저기 누구야 가수 누구죠? 장윤정이요? 블로그스코 그런 식으로 방송했다 욕 먹었잖아요. 아, 우리 컨셉은 욕을 먹어서 이슈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언제든 연락 주시면 반론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부대변님 그리고 나머지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